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백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은 러시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불곰? 크렘린궁? 아니면 푸틴? 이런 이국적인 것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 또 생각해보면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국경에서 조금만 가면 얼지 않는 항구가 있는 블라디보스토크가 나올 정도로 가까운 나라잖아요. 하지만 이제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윤상원 기자와 함께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주목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독잡설 팟빵 채널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팟빵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전체 에피소드가 올라가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많은 청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본격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이번 주 직독잡설 함께 해주실 남국민 기자와 윤사원 기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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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닝이 길어요. 그렇죠. 뭔가 라디오 방송 같은데? 그러니까 막판에 저기 발음이 좀 꼬이시긴 했는데 네네. 잘 하셨네요. 어떠셨어요? 근황이 어떠세요? 그러게 남궁민 기자 근황이 어떻습니까? 근황이요? 요즘 날씨가 풀려가지고 봄날이 산책하기가 됐어요. 며칠 좋아요. 사이 이거 나갈 때쯤이면 진짜 따뜻한 봄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거의 벚꽃 피겠다. 3월 말일 테니까. 벚꽃. 벚꽃이 필 때가 되지 않나? 그러네요. 그쵸? 올해는 갈 일이 없네요. 지난 해도 그렇고 올 해도 그렇고 뭐 벚꽃 맞아. 벚꽃 축제 못 가겠구나. 여의도가 엄청 붐비겠네요. 현대랑 벚꽃 축제랑 맞아. 장난 아니겠다 진짜. 맞아. 그거랑 연결해서 그 코스로 유행하겠다. 그렇겠네요. 맞아. 더현대 갔다 오셨어요? 저 갔다 왔어요. 이제 화재 더 현대 백화점. 맞아. 한 1년은 안 가려고요. 이제. 아니 제가 그거를 스크린샷을 보니까 무슨 놀이공원 그 기다리듯이 이렇게 막 계단을 따라서 줄이 쫙 서 있는데 대체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1시간 반은 기다려야 돼요. 아하. 햄버거 먹으려면. 아니 근데 바이럴이 너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보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재밌나 싶다가 바이럴이 너무 되니까 이거 홍보를 세게 하나 막 그 생각도 제가 들고. 봤을 땐 다 사람 구경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 간다니까 가는 거지. 내가 봤을 땐. 근데 현대백화점 판교도 처음 오픈했을 때 알려잖아요. 그것처럼 같은 거. 근데 더 현대랑 판교에 있는 현대백화점이랑 면적 차이가 좀 나나요? 엄청나죠. 더현대가 엄청 크고 그래서 백화점 이름도 떼고 약간 그런 테마파크에 비견하는 뭐 그런 걸로 컨셉을 잡고. 복합 쇼핑몰 예. 비슷하게. 아니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간과하고 있어요. 더 현대 옆에 호텔이 생겼는데 그걸 모르더라고. 어떤 파크원? 호텔이에요? 팝콘 찍고 그 건물 안에 호텔이 생겼어요. 무슨 호텔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걸 호텔 처음 생겼어? 듣죠. 도깨비에 나왔던 그 캐나다 호텔 기억나요? 도깨비를 안 봤습니다 일단. 전혀 모르겠는데. 도깨비에서 그 캐나다로 막 이렇게 순간이동 해가지고 호텔 델루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정말 사장님 계시는데. 캐나다에 그 도깨비 찍은 그 호텔에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 되게 거기도 예쁘고 되게 고급스러워요. 약간 되게 유럽의 성 같은데 온 느낌? 1박에 얼마 정도 하나요? 숙박비요? 몰라요, 안 가봤어요. 현대백화점 바를 받겠다. 더 현대 바를 받겠다. 근데 사람들이 그 호텔이 생겼는지를 다 모르더라고요. 홍보가 중요해요, 진짜. 근데 오히려 틈새 시장일 수도 있겠다. 아무도 안 가니까 거기에다가 호캉스를 이제 체크인을 해놓고 아니야. 더 현대를 이미 놀러 다들 가는 거지. 놀러 다니고 나 빼고 다 놀러 다니고 있을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래서 윤 네. 기자는 어떻게 지냈냐고요? 저는 그 요즘 그 코로나랑 겹치기도 했고 그냥 자꾸 친구들 집으로 부르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 좋은 집과 넓은 아파트에 대한 욕망만 계속 커지고 있고 어디 놀러 미나리 가는 것 같아요. 봤어요. 맞아. 봤어요? 미나리 봤어요. 미나리 봤어, 어땠나요? 그 두 분은 봤잖아요. 너무 재밌던데. 재밌지. 네. 저도 봤는데 네. 엄청 저는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네. 울 영화는 불탈 아닌 것 때요. 같은데. 스포다. 안 맞아. 이거 되지. 스포일러다. 아니 근데 왜 이게 남궁 기자가 되게 그 뭐라 그래야지 페이스북에 그 긴 서평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못 미나리를 개봉한 다음 날 봤거든요. 네. 개봉한 다음 날 봤는데 큰 기대를 안고 봤거든요. 네. 근데 뭔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고 볼 텐데 네. 그거랑은 좀 달라요. 한국적인 감성은 아니고 굉장히 미국적인 영화여가지고
좀 한국의 감성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판타지랜드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네. 미국적인 정서 있잖아요. 그 뭔가 하면 종교적이면서 도전적이면서 그리고 목가적인 그런 환상이 있는 거죠. 그게 다 결합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주자이긴 하지만 한국인이긴 하지만 전형적인 미국인들의 그 이민 스토리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개척 스토리를 담았어요. 그리고 스토리가 이건 나와 있는 건데 굉장히 보고 나면 그게 한국인들이 이게 무슨 스토리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성경적인 스토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어허. 성경에 나오는 그 서사가 있어요. 네. 어떤 서사죠?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 유대 민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이라는 좋은 땅을 찾아가는데 엄청 고생을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미나리가 약간 그런 서사를 담았어요. 안에 보면. 그리고 감독님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맞아요. 성경에 나온 이름이고 주인공들이 데이빗, 다윗이거든요. 그리고 제이콥, 야곱, 그리고 폴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인데 제가 봤을 때 좀 의도적인 것 같기도 하고 거기 안에 굉장한 의도적이겠죠. 종교적인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네, 미국인. 네. 그 십자가 지고 네. 계속 다니시는. 그래서 보시고 나면 판타지랜드 그래서 이거 읽고서 저 판타지랜드 글을 썼던 어떤 분이 똑같이 얘기하신 게 자기는 판타지랜드를 먼저 보고 이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좀 비슷하다 느낀 점이 많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이제 그 한국인 남자가 이제 그 농장을 했을 때 그걸 도와주는 한국 전쟁에 참가했던 폴. 그렇죠. 예. 맞아요. 그 되게 방언 같은 거를 하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저는 판타지랜드스럽다. 그분이 연기를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미국 가서 그런 분 몇 분 본 것 맞아.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연기력이 너무 대단했던 게 그 사람 완전 미치는 사람이 이게 영화가 전개가 잘 안 그쵸,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약간 정상적이면서 미쳐 있어. 막 약간 저 사람 뭐지? 약간 막 순간순간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그런 좀 그런 분을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맞아, 진짜.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시면 제 생각에는 약간 이게 약간 횡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내 사람의 연기력으로 꽉꽉 채운 영화이고 애기들도 연기를 잘해요, 심지어. 애기들이 연기를 정말 잘해요. 제가 맞아요. 봤을 때. 그리고 그 할머니 왔을 때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맞아요. 정말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미나리를 제 생각에는 일단은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볼 가치가 있다. 근데 봐야 어떤 되는 것 영화냐 같아요. 하면 미국적인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담아낸 그리고 저는 어쨌든 그게 미국적인 영화라는 얘기는 되게 동의를 하지만 반대로 어쨌든 그 이민자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정말 한국에서만 살던 부모님들이 그 나이가 드신 중년의 부모님들이 한국에 넘어가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에 미국에 대한 넘어가면 그 되게 소소하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조그만한 미묘한 것들이 잘 녹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어쨌든 그 정의삭 감독, 김희삭 감독, 정의삭? 정의삭 감독의 뭐 부모님이 이민자 세대였으니까 그걸 보면서 자랐겠죠. 그게 충분히 영화에 반영이 되어서 그거를 느낄 만큼 뭐 오브제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었다. 윤여정 배우가 처음에 그 신호를 받고 딱 질문은 그렇게 했대요. 이거 감독 자기 얘기니?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그런 맞아요. 대사나 소품은 좀 뭔가 너무 집착했다 싶을 정도로 그때 당시 소품들을 갖다 놓으려. 저는 진짜 그렇죠. 놀랐던 게 그 파란 색깔 바구니 있잖아요. 그 왜 주둥이가 삐쭉 나온 파란 색깔 그 바구니. 목욕할 때 쓰는 네. 그 바구니요. 그게 진짜 어렸을 때 쓰던 바구니인데 그거 맞아요. 어디서 구했는지가 그거 신기하죠. 근데 지금 시장 가면 많아요. 근데 그거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근데 지금 안 쓰죠. 바구니를 그거를 갖다 놓을 그리고 그거랑 그 밥상 위에 이렇게 우산 같은 거 덮어놓잖아요. 어렸을 때. 맞아요. 기억나는 게 부모님 직장 나가실 때 그거 밥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나가시고 이랬었는데 그거 보면서 그런 소소한 소품도 재밌는데 그러니까 그런 외향은 한국적이지만 또 그 안에 그런 좀 담겨있는 이야기 그리고 좀 백희영 기자 마지막 울었다는 것처럼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해요. 확실히 그쵸? 마지막 엔딩이 좋았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책 얘기를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미나리 얘기만 미나리 10분 얘기를 넘겠어요. 10분에서 미나리 편 잘라야 될 별도로 것 만들어야 같아요. 되겠다. 그러겠네요. 오늘은 이제 윤상원 기자가 가져온 책인데요. 저희 이미 했던 건데 이제 그 부분을 새롭게 이제 한다는 거죠. 지리의 힘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는 거죠. 네, 이제 제가 한 장장 몇 주 동안 지리의 힘에 있는 중국 편, 뭐 미국 편 이런 것들을 다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드디어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러시아와 유럽 편을
하게 됐습니다. 와. 아, 근데 이게 이 뒤에 한국과 일본 편이 있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굳이 안 하려고 한 게 어쨌든 이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왜 어떤 지정학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청취자들과 소개를 하고 싶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러시아와 유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리의 힘을 끝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빨리 끝냅시다. 네. 굉장히 인기 있는 시리즈였는데 그러게요. 지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관심들이 많아요. 네, 많을 줄 몰랐는데 어쨌든 뭐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잘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 그 초점을 맞춰야겠다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유럽 편이 그 첫 부분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 파트에 유럽 편이 있고 러시아 편이 있고 한국 뭐 일본 편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러시아를 먼저 꺼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뭔가요? 1월에 제가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큰 기사는 아니에요. 그냥 소소하게 넘어갈 만한 기사를 이제 핸드폰을 뒤적뒤적 거리면서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연합뉴스가 영국의 국영 타스 통신을 인용해서 쓴 기사 중 하나입니다. 제목이 그 수호이 57기 1대1 공중전선은 F-35기 능가, 이런 이제 기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수호이 57기라는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관한 기사인데 이게 이 전투기가 뭐를 대항해서 만들었냐 하면은 미국의 랩터 F-35 랩터라는 정말 최신 스텔스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러시아의 그 전투기예요. 근데 이게 F-35는 거의 외계인 고문에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성능이 되게 좋거든요. 뭐 이 F-35 하나면은 그 전 기종들 뭐 세대 4대와 붙어도 이길 만한 정말 최신 기종의 뭐 스텔스기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러시아가 개발한 스텔스기가 1대1 공중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거를 뭐 러시아의 그 테스트 파일럿을 말을 인용해서 이제 쓴 기사긴 한데 뭐 이게 뭐 러시아에서 나온 거니까 그것도 러시아인이 말한 그러니까 얼마나 믿을만 하냐 싶겠지만 이걸 보고 전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를 하면은 보통 뭐 초강대국, 막 미국을 위협하는 패권국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좀 가지고 있을 만한 나라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단 말이죠, 저는. 근데 보통 두 분은 솔직히 러시아 하면은 어느 정도 무슨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러시아 하면 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푸틴, 보스카, 소련 여자, 보드카. 보스카가? 보드카. 소련 여자. 소련 여자. 나다. 네네. 그리고 뭔가 잘한다. 인터넷 밈. 러시아면 인터넷 밈.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에서는 뭐 이렇게 한다. 러시아에서는 야구 공보다 야구 배트가 많이 팔린다. 그런 얘기.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막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냥 뭐 이미지들, 소련 여자, 푸틴, 뭐 보드카 이런 것들이 되게 겉핥기 이미지인데 되게 강한 이미지. 그렇죠. 강하고 마더러시아 막 이러잖아요. 부담스러워. 근데 이게 우리가 겉핥기 이미지인데 사실 러시아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학교에서 크게 배우는 것도 아니고 크게 배울 이유도 사실 잘 찾지는 못하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모스크바, 그러니까 수도 이제 러시아의 수도랑 뭐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각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러시아는 91년까지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소비에트 연방으로 미국의 각을 세웠던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사실 여전히 강대국 중 하나예요. 뭐 미국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뭐 되게 강한 국가 중 하나라는 걸 제가 꼭 짚어보고 싶었고, 뭐 이거를 우리가 뭐 무시하거나 막 뭐 희화화할 만한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 경제 사정이 좀 좋지 않아서 우리가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사실 때문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러시아 경제가 지금 얼마나 내려왔냐면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GDP 기준으로 세계에서 11위예요. 그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조 6,998억. 한국보다 조금 잘 살아요. 한국이 내년에는 추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12위로 바로 밑에 1조 6,463억. 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제 규모가 좀 미국
미국과는 호각지세였던 과는 좀 차이가 있죠. 완전 과거의 영광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래도 생각보다 이제 경제 규모가 엄청 크지는 않네요. 세계 예전에는 미국을 이겼던 그런 나라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과 다투던 나라였으니까. 근데 이제 남아 있는 건 보드카랑 땅이랑 푸틴인가요? 그죠. 이게 석유가 남았죠. 석유, 가스. 가스. 그쵸. 음. 자원들이 남았는데 산유국이죠, 사실상. 그렇죠. 산유국이라고 근데 봐야지. 왜 돈이 없죠? 워낙 땅덩이가 넓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아직도 그런 뭐 전제 정치 비스무리하게 요즘은 남아있으니까. 유가가 바닥을 기니까 그렇지. 예전에 유가 100불 가고 이럴 때 중국이 불상할 때는 브릭스라 그래가지고 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해가지고 세계를 호령하는 그룹이다. 이래서 그때 막 러시아의 걸기 뭐 이러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냥 원유값 떨어지니까 힘 빠지고 원유가가 오르면 먹고 사는 사우디랑 다를 게 없는 나라가 돼버린. 그러니까 그 경제 구조로는 굉장히 비극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우디랑 다를 바 없는데 왜 그러지? 국민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 국민이 3억 명이나 되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 생각하면 이제 척박한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죠. 툰드라 지대가 네, 생각이 뭔가 나고 춥고 수용소. 수용소. 그죠. 근데 이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큰 땅에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원들도 다 그 큰 땅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 이제 백 기자가 말씀하셨던 그 툰드라 지대도 사실 그 아시아 지대의 되게 큰 넓은 지역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러시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막연하게는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표준 시간대가 11개가 된대요. 진짜 많다. 네, 그러니까 넘어가서 시간대가 바뀌는 게 11개나 되고 미국은 몇 개일까요? 미국 동부 시간, 서부 시간, 표준 시간. 3개? 3개 정도? 본토 밖으로도 가야 되나? 하와이나 알래스카도 들어가지 네, 않을까요? 알래스카 들어갈 것 네. 같아요. 알래스카 4개. 조금 다른데 말씀하셨던 거랑 하와이랑 알래스카랑 묶어서 시간대를 하나를 하고요. 그다음에 태평양 시간대, 산악 시간대, 중부, 동부 이렇게 5개가 나뉘고 어렵다. 있습니다. 시간이 한국인들한테는 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라에 내에서 시간이 다르다는 건 그죠. 우리는 왜 우리도 한반도 내에서 시간 다르잖아요. 30분. 맞네. 맞죠. 평양 시간. 평양 시간이랑 다르. 시간이 근데 왜 30분만 다르게 했는지 차라리 1시간을 왜냐면 다르게 1시간 해야지. 다르면 좀 웃기긴 하니까. 너무 길어서 그런가요?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넓은 게 면적으로 이제 면적을 수치로 따지자면 17억 헥타르, 17억 900만 헥타르 정도 되고 이게 당연히 세계 1등이겠죠. 누가 봐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2배가 되는 크기이기도 하고 인도도 우리가 넓다고 하는데 이 러시아의 면적이 인도의 5배입니다. 아. 땅은 진짜 넓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땅이 넓으니까 대륙 하나가 이거를 가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다 알듯이 러시아는 뭐 유럽이랑 아시아 둘 다 걸쳐 있는 되게 특징적인 나라이기도 하고 물론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이 뭐 이제 허허 벌판이고 뭐 툰드라 지대고 시베리아 벌판이 대부분이긴 하니까 뭐 어쨌든 그 넓은 부분이 아시아의 북쪽 어지간한 곳을 다 찍으면 러시아가 될 정도로 넓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어쨌든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약간 묘사를 해보면은 서쪽에는 우리가 다 아는 모스크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모스크바밖에 몰라요. 그거밖에 모르죠. 거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이 그렇죠. 정도 알죠. 네, 딱 그 몰라. 발전된 네. 도시들은 다 유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조금씩 넘어오면은 우랄 산맥이 있어요. 우랄 산맥 우리 학교 공부하면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보긴 지도를 했죠. 보면 한가운데를 이렇게 평평한데 이렇게 산맥이 쭉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그 딱 보면 러시아 땅을 그렇죠. 거기가 우랄 산맥인데 이게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라고들 다들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랄 산맥의 지형 중 하나를 가보면 유럽이 끝나고 아시아가 시작되는 이정표가 실제로 십자가 모양이 있대요. 보면. 그래서 이거 확실히 대륙의 경계구나. 네, 가보고 대륙- 싶다. 러시아 가보고 싶은데 엄청. 우랄 산맥을 가보고 싶다. 우랄 산맥이요. 가면 힘들 것 같은데요. 그죠. 산에 못 올라가죠? 뭐 올라가야기야 할 수 있겠죠. 올라갈 수야 있겠죠. 히말라야 정도인가요? 아니 그렇게 높진 않고 그렇죠. 네. 그렇게 높은 산맥은 아닌데 설악산보다 높아요? 훨씬 높죠. 설악산은 그럼 못 낮은 가겠다. 산이잖아요. 그래요? 설악산이 저기 표준이 아니 그 산맥이 엄청 길어요. 거의 뭐 러시아 땅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길이어가지고 그냥 산 이런 정도 태백산맥 이 못 정도 가겠네. 규모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우랄 산맥을 넘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산맥을 이렇게 몇 개 더 넘어가야 돼요. 어쨌든 이게 다 툰드라지대 시베리아 벌판이고 이제 동쪽에 캄차카 반도 그 되게
삐죽이라고 해야 되나? 반도 비슷하게 튀어나와 있는 캄차카 반도가 있고 여기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북한과 붙어 있는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 블라디보스톡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고려인들이 많은 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민족 만주 일대에서 독립 운동을 했던 연해주죠 거기가. 연해주. 네, 그렇죠. 고려인은 맞- 이제 저쪽 중앙아시아로 간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연해주가 원래 거기. 근데 거기 고려인들 많이 사는 곳 아니에요? 아니 고려인들이 실제로 거기에 이주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죠. 저 다큐멘터리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원래 연해주에 저희가 한국이 이제 일제강점 당할 때 이제 선조들이 많이 간도로 넘어갔잖아요 연해주랑. 근데 그거를 이제 스탈린이 이렇게 싹 다 중앙아시아로 옮겨버려서 그분들이 이제 고려인이 중앙아시아에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도 많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어쨌든 그 후손들은 남아 있을 겁니다. 유튜브 보면은 그분들 그래서 그 한국말 잘 쓰시는 게 이렇게 요즘에 유튜브 바이럴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한 몇 번 고려인 보긴 분들이 막 했었어요. 한국말 쓰시는데 맞아요. 엄청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한 20%는 20% 이상 한 50%는 알아듣는데 50%는 처음 듣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 말이에요. 들어보면 그래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막 1990년대 자료 이런 걸로 해서 그렇죠. 올라오는. 근데 러시아가 진짜 넓다는 게 실감이 가는 게 북한과의 국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저기 핀란드까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핀란드면은 비행기 타고 가도 거의 한 12시간 걸리지 않나요? 그게 한 나라라는 거니까. 러시아에 철도 놓고 뚫으면 진짜 유럽까지 그냥 기차 타고 가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왜 북한이랑 한참 분위기 좋을 때 맞아, 뚫는다 대륙횡단 그랬잖아요. 철도 타고 맞아요. 뭐 영국 간다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안 좋아지기도 했고. 아니 근데 비행기 타면 되지 누가 그걸 사실 사람이 타고 갈 일은 없겠죠. 근데 타보면 재밌긴 해요. 저는 중국을 한번 횡단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탔다 내렸다 하니까 아. 제일 최장으로 갔던 건 36시간. 36시간 동안 근데 이게 죽을 뻔했어요. 우리의 그 스케일이랑 다른 게 저도 태국 갔을 때 네. 태국 가서 제가 라오스를 가야 되는데 라오스 간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태국 수도가 남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 그 라오스 국경이면은 태국 끝일 거야. 국경을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미 그 동료들은 라오스에 가 있는 거 여행을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근데 난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눈앞에서. 아유.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가야 되니까 그 기차를 타고 라오스를 가는 국경을 넘는 기차를 제가 탔어요. 근데 태국이 작은 나라 같아. 지도 보면 우리랑 비슷할 것 몇 같잖아요. 시간 갔어요? 그때 한 12시간 넘게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 저는 침대 기차를 처음 타봤고 침대에서 자고 아침에 조식을 주더라고요. 그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확실히 하면은 서비스의 나라네. 그런 걸 갖다 주다. 근데 중국은 그런 거 없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기차 지금 제일 길게 타면 한 5시간 탈까요? 무궁화 5-6시간 타나? 근데 12시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날이 지고 밤이 되고 잠자고 다 자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 기차를 타고 그렇게 긴 시간을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국경을 넘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국경을 넘지 기차를 다들 타고. 기차 여행 한 번씩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중국에서는 근데 좀 비위생적이거나 그런 짤 같은 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막 훔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훔치지 못 않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기억이 재밌는 게 그 친구들하고 같이 탔는데 한 그 칸에 4명 아니면 6명 그 침대 칸이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이불을 앞에다 걸어둬요. 그럼 방이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카드놀이 하는 거야 친구들이랑. 3층, 2층, 1층. 그거 나 친구들이랑 하면 재밌긴 하겠다.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 나름 신기하더라고. 그 기차에서 자는 느낌이 또 뭔가 특이했어. 뭔가 그 덜컹거리는 재밌어요. 느낌이. 그 있고. 잠이 잘 와요. 맞아. 의외로 잠이 잘 오더라고. 솔솔. 피곤해서 그런가. 창밖 근데 보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러시아는 언제부터 넓었던 건가요? 언제부터 진짜 우리 땅부자가 미안한데 러시아에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의 러시아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 이 정도밖에 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넓긴 한데 우리나라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국가 중 하나니까. 근데 역사는 이게 제가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특징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러시아의 기본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원래 이렇게 그 땅덩이가 크기 전에 그 연방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드네르프강 연안의 도시들이 되게 그냥 뭐 하나의 중앙 집권 형태도 아니에요. 그냥 연합 형태로 느슨하게 있던 게 이제 그거를 키예프 공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국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웃긴데 어쨌든 키예프가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의 수도이기도 한데 이게 동슬라브 민족들의 연합 형태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느슨했기 때문에 당연히 방어에 취약하겠죠. 외부에 적이 들어오는 거에 되게 취약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국가가 있었을 즈음에 한창 유럽과 아시아를 호령했던 게 몽골, 징기스칸을 필두로 한 몽골 민족이 유럽 이 국가 저 국가 다 침범하고 다니면서 진짜 미친 듯이 이제 침략을 하고 다닌 거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와서 지금의 모스크바 북동쪽에 자리 잡아서 모스크바 대공국을 만들어요. 이게 13세기 무렵의 이야기고 이게 어쨌든 어느 정도 러시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원래 미국 같은데요, 연방제. 원래 본점은 그러니까 키예프였는데 창업은 키예프에서 했는데 거기가 원래는 좀 더 발전되고 흑해도 끼고 있어서 뭐 잘 나가다가 몽골이 거기 싹 쓸어버리는 바람에 분점을 낸 게 이제 모스크바가 돼가지고 거기가 수도가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옛날에 수업 들을 때. 그렇죠.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이렇게 작게 시작한 게 뭐 세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끝이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 번쯤 어쨌든 학교에서 뭐 세계사 공부를 하면서 들어봤을 만한 이반 대제, 그러니까 이반 더 그레이트라는 왕이 오른 뒤로는 쭉쭉쭉쭉쭉 성장을 해가지고 뭐 표토르 대제, 예카타리나 2세 같은 이제 굵직굵직한 군주들이 이제 차례에 오르면서 뭐 우크라이나도 점령하고 리투아니아도 점령하고 이래서 이제 그 국경을 만든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가 일어났냐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러시아에서 만들어지면서 소비에트 연합, 그러니까 소련이 만들어지면서 동유럽 국가들을 포섭해서 국경선이 더 넓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거의 1989년 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뭐 거의 동유럽부터 한반도 북쪽까지 진짜 뭐 어마어마한 넓이의 나라가 있었던 거죠. 지금 러시아가 많이 축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반 3세는 이분이 뭐 많은 업적을 내려서 대제라고 불렸잖아요. 근데 이분 아들이 이제 밑에가 이제 다음에 이반 4세인데 이분은 별명이 폭군 이반, 뭐 이반 뇌제, 벼락 같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정말 기행을 많이 해가지고 러시아에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이분이 그 자기 아들의 시신을 안고 오열하는 그림이 이 러시아에서 거의 국보급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이분이 며느리가 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야 며느리의 행실이 뭐 제대로 되지 않다. 아니 며느리의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행실이지 그게. 그러니까 옷차림이 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니까 며느리 문제로 아들이랑 싸우다가 이분이 약간 좀 헷가닥하신 거죠. 그래서 아들을 몽둥이로 때려 죽인 거야 그 자리에서. 아들을 때려 죽인 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들어와서 그 아들을 안고 우는 걸 그렸는데. 그게 이제 유명한 그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러시아 하면은 지금도 갖고 있는 좀 뭔가 이국적이면서 기이한 듯한 이미지가 좀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영토를 미친 듯이 많이 확장을 하려면 이게 약간 좀 정상이 아닌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어렸을 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러시아 유명한 그 성당도 성바실리 성당도 이반 뇌제 그러니까 이반 4세 때 지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하잖아. 러시아 하면 상징적인 건물인데 짓고 나니까 이게 너무 이쁘니까 이게 야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건축가를 불러다가 눈을 뽑았대요. 다시는 이런 건물 또 짓지 못하게 하려고. 왜요? 아 이거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이것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건축가 눈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건 저는 그 성바실리 대성당 관련된 자료 읽다가 보고 좀 충격받았는데 그래서 이건 역사책에서 읽은 건 아니어가지고 자기 야사일 수도 있다는 점. 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왕들이 영토를 넓히긴 했는데 이 영토가 미친 듯이 넓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읽으면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대부분의 힘은 이제 영토가 넓긴 하지만 대부분 모스크바가 있는 유럽 쪽에서 나오지 이제 보통 러시아를 아시아 국가라고 취급을 하지 않잖아요. 유럽 국가라고 하지.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어쨌든 영토가 75%는 아시아에 있어요. 그 툰드라 지대를 포함해서 다 우랄산맥 동쪽에 있는 아시아 쪽에 75%가 있는데 거주하는 인구는 아시아의 2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유럽 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툰드라 지대는 아까 이제 남궁민 기자가 얘기했듯이 여기에 가스, 원유, 천연 자원 뭐 이렇게 경제 근간이 이루어지는 뭐 그런 자원들이 있지만
정작 사람이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작을 하거나 경제 활동하거나 회사를 세우기엔 너무 춥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75%에서 자원이 대부분 나오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안 나온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걸 차지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생긴 것도 근데 다 유럽인이잖아요. 코케이션. 거기 코케이션. 사람들은 정말 완전 백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좀 전형적인 백인 그런 것 같아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아마 유럽 국가라는 이미지가 더 강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땅이 그렇게 넓으면 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공무원도 많이 파견해야 되고, 그렇죠. 경찰서 학교만 지으려고 해도 그거 다 지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우리도 요즘에는 인구가 줄어가지고 시골에 막 학교 분교 생기고 폐교하고 자꾸 이러거든요. 이 좁은 땅에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학교는 인구수 비례로 있을 수가 없고 면적 비례로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학교가 무슨 막 몇백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학교를 많이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 거면 관리 비용 정말 많이 들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많은 소득이 나오는 건 맞지만 그건 좀 관리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국경도 기니까 그렇죠. 군인들 다 보내가지고 지키는 것도 힘들 거 아니에요. 땅덩이가 그렇게 넓으니까 행정력이 우리나라처럼 컴팩트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좀 뭐 아름아름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땅덩이가 넓은 만큼 관리하기가 힘든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이제 그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고르바초프, 옐친 대통령 이렇게 두 번 거친 뒤에 나온 게 누굽니까? 푸틴이죠. 지금의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독재를 하고 있는 이유도 이렇게 넓은 땅덩이를 뭐 이렇게 주로 나눠서 관리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좀 효율적인 방법을 처음에 찾으려고 해서 독재가 이루어진 건가 싶기도 하고, 일단 민주국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긴 하니까요. 물론 이제 푸틴이 그 대통령이 집권한 배경이나 그 연임하게 된 그 경제적인 배경은 따로 있겠지만 어쨌든 그 근간에 좀 뭐 사람들의 마인드에 있어서는 이게 좀 뭐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뭐 땅이 그렇게 넓은데 이렇게 분권적으로 관리를 하면 원심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 각자 알아서들 살고 싶어하지 나라가 유지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래서 더 무서운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국제관계 외교를 이제 단순하게 얘기해서 외교 이론을 배울 때 민주국가랑 민주국가 간에 이제 싸울 때, 안 그럼 갈등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날 확률보다, 이거 상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민주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간에 혹은 민주국가랑 그 독재 국가 간의 전쟁 확률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푸틴이 수틀리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거기서 나오는 거기도 그럼 하고요. 이제 미국하고요. 그렇죠. 뭐 미국이나 뭐 미국보다는 사실 러시아랑 붙어 있는 유럽이 더 무서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그래서 이따 2부에다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 그래서 러시아를 두려워하는 나라들이 그 여러 나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미국도 러시아가 두려울 테고, 뭐 말씀드렸던 유럽도 두려워하고, 또 러시아와 붙어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 중앙아시아들, 뭐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도 분명히 러시아와 국경이 가까우니까 두려워할 부분이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초점을 맞출 부분은 러시아가 두려운 유럽 국가들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네들이 왜 러시아를 무서워하지? 그럼 러시아를 무서워하는 게 지금 뭐 우리나라가 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본격적인 얘기는 그럼 2부에서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